조선시대 일제강점기를 지나 1945년 민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진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 모두가 굶주렸고 모두가 헐벗었던 시절. 그 당시 미국에서 보내주었던 구호 물품인 밀가루가 전 국민의 줄인 배를 채워주었는데 이때 우리의 국수 문화는 일대 변혁을 거치게 된다. 대중화되기는 아주 근간이고요. 예전에는 밀가루를 먹을 수 있었던 게 아주 귀한 음식이고 비싼 재료였기 때문에 왕실에서 먹거나 아니면은 잔치나 큰 행사가 있을 때만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밀가루가 대량으로 이렇게 가공이 되고 이렇게 판매가 되기 시작한 거는 우리가 6.25 사변이 난 이후에 미국의 어떤 식량 원조를 받게 되면서 그 밀가루가 많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밀가루를 이용한 국수가 많이 생산이 되게 됐죠. 전쟁은 끝났어도 그 흔적은 깊었던 1960년대. 국민들의 식량 보급 해결이 급선무였던 시절이었다. 이를 위해 국가에선 혼분식 장려 운동을 하게 되는데 쌀보단 혼식, 밀가루 소비 촉진은 국수의 대중화를 이끈 결정적 시류였다. 그때 우리가 식량 생산이 굉장히 적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 국민들한테 혼분식 장려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6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밀가루를 많이 먹게 되는 그런 분식 장려 운동 덕분에 우리나라 그 면산업이 급격하게 발달을 했고요. 또한 그 제분 산업이 발달하면서 밀가루를 손쉽게 대량으로 많이 생산을 하게 됨으로써 누구나가 손쉽게 가정에서도 만들고 뭐 단체에서도 만들고 이렇게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유레카! 근데 원두를 고를 때 뭐 그 품종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로스팅을 했는지도 잘 봐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뭐 이거에 따라서도 맛이 많이 달라지나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샘플을 가져왔는데 왼쪽에 있는 게 그 생도하고 저 라이트 로스트, 약배전 그 사이에 있는 중간 단계입니다. 제가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가져온 거고 먹지는 못해요 아직. 못 먹는 거고. 라이트 로스트라고 약배전이고 그 다음에 시티의 중배전,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가지는 풀시티, 프렌치 이탈리안이라고 강배전인데요. 약배전은 신맛이 강해서 그 아직 향이 안 나온 단계예요. 신맛은 강하지만 아직 신맛이 강한. 왜냐하면 아세틱 애시드죠, 식초, 그 다음에 포름 애시드, 개미산,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열을 받으면서 점점 그 산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안에서는 거의 신맛은 안 나오고 쓴맛이라든지 탄맛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향이 가장 좋은 단계는 시티하고 풀시티의 저 중강배전이나 중배전 단계입니다. 중간쯤이 가장 맛이 약간 풍부하다. 산맛이 들어가서 향도 좀 나는. 네, 그래서 저 약배전이나 강배전은 사실은 요새 그 상업적으로 쓰이지는 않고요. 저 시티나든지 풀시티의 중배전이나 중강배전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커피를 내릴 때 이걸 가지고 그냥 내릴 수는 없잖아요. 이걸 또 로스팅을 한 다음에 또 막 갈잖아요. 분쇄를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또 있나요? 커피에 타면은 굉장히 물에 입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작은 그 파이프 구조로 돼 있어요. 아주 치밀하게 돼 있어서 그 해보신 적은 없으시겠지만 저거를 갖다가 그냥 냄비 같은 데다가 그냥 계속 끓이잖아요. 10분, 20분, 30분 지나도 커피 그 검은색 하나도 안 늘어나요. 보리차는 보리차 안 돼요? 보리차 넣으면 거의 바로 노래지는데. 보리차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 냄새도 아니고 그냥 기름 냄새밖에 안 나요. 그래서 저걸 분쇄를 해야 되는데 추출 방식에 따라서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추출이 되니까 그 앞에를 갖다가 아주 곱게 분쇄해서 추출도라든지 향을 높여야 되고 종이 필터 드립 같은 경우는 너무 곱게 갈면 필터가 다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느리게 빠지니까 아무래도 그 세포의 그 탄맛, 세포 벽의 탄맛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유레카! 이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은
놀랍게도 모두 초소형 소화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들은 화재 시 특정 온도에 도달하면 제품 속 나노 캡슐이 저절로 폭발하며 화재를 진압하는 약재를 살포하게 되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소화기입니다. 캡슐에 소화약재를 담아서 모든 화재, 초기 화재 진압에 사용하는 캡슐형 소화기입니다. 이 작은 크기의 와이어 안엔 수만 개의 나노 캡슐들이 담겨 있는데요. 나노 캡슐을 관찰하기 위해선 최대 10만 배까지 확대가 가능한 주사 전자 현미경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이 작은 캡슐들은 어떻게 자동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걸까요? 화재가 발생하면은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 캡슐 속에 들어있는 소화 약재들이 액체로 저장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열 에너지를 받으면서 기체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발생되는 에너지로 속의 소화 약재들이 캡슐 외벽을 뚫고 이제 분출되는 형식으로 그렇게 소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능은 믿을 만한 걸까? 패드용 소화기를 발화원 위에 붙여 비교 실험을 진행해 봤습니다. 같은 조건의 발화원 위에 한쪽에만 패드용 소화기를 부착했는데요. 잠시 후 마치 마술처럼 불이 꺼지는 나노 캡슐 소화기의 통. 이는 보이지 않지만 나노 캡슐에서 터져나온 소화 약재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발화원을 초기에 원천 봉쇄할 수 있죠. 범죄도 초동 수사가 중요하듯 화재도 초동 진화가 중요한데요. 나노형 캡슐 소화기는 100도에서 120도 사이에서만 반응합니다. 할로겐계 가스 소화약재를 나노 그물 구조의 핵물질로 고농축해 초미세 캡슐에 담았죠.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해 작동한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유레카! 아, 뭐야? 이 아이스크림을 왜 이렇게 녹는 거야? 잘 녹지 않는 아이스왕은 뭐지? 느낌씨가 분위기를 얼려버리는 아이스왕이라면 아이스크림 중 녹는 속도가 느린 진짜 아이스왕은 누구일까요? 현재 온도는 섭씨 18도. 햇볕이 쬐었다 그늘이 생겼다 다시 또 햇볕이 쬐었다. 그렇게 20분 경과. 결과를 보니 비교적 하드 아이스크림이 덜 녹았고 의외로 튜브 속 아이스크림이 많이 녹아버렸는데요. 아이스크림의 녹는 속도를 좌우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의외의 요소가 바로 아이스크림 속 공기의 함량이라고 합니다. 아이스크림 재료들을 혼합할 때 공기가 주입되면서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을 오버런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셔벗이나 소프트 아이스크림에는 공기 함유량이 절반에 달하기 때문에 질감은 부드러워지는 대신 빨리 녹게 되고요. 바 종류와 같은 딱딱한 제품에는 공기가 적게 들어가 천천히 녹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이스왕 실험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겼거든요. 만약 똑같은 아이스크림을 두고 주변 환경을 다르게 했을 때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시원한 선풍기 바람이 불 때, 아니면 따뜻한 햇빛 아래일 때, 아니면 그냥 상온에 두었을 때. 저는 따뜻한 햇빛 아래에 두었을 때 가장 빨리 녹을 것 같거든요. 그럼 실험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과연 아이스크림이 가장 빨리 녹는 환경은? 느낌씨가 말한 대로 똑같은 아이스크림을 각각의 환경에 두고 20분간 관찰해 볼 텐데요. 녹는다. 그런데 느낌씨가 예상했던 햇볕에서보다 선풍기 바람 앞에 놓은 아이스크림이 더 빠른 속도로 녹아버리고 마는데요.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공기 속 열 때문입니다. 선풍기 바람이
아이스크림 표면에 있는 차가운 공기를 계속 날려보내는 동시에 도리어 아이스크림 온도보다 높은 공기를 몰고 와 표면을 녹여버리기 때문이죠. 유레카! 얼음 결정의 크기를 작게 하기 위해선 바로바로 물을 빠르게 얼리는 것이 핵심. 그래서 영하 196도씨의 액체 질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분자 요리 셰프님과 함께 소프트 아이스 왕을 만들어 볼까요? 아이스크림 믹스 파우더를 반죽한 후 액체 질소를 넣고 쉐끼쉐끼 저어주세요. 허허, 이곳이 요리를 하는 주방인지 실험을 하는 과학실인지. 어느 정도 넣어줘야지 이제 액체 아이스크림이 되죠? 얘를 한 질소를 4-5번 정도 더 넣어주면은 얘가 좀 단단하게 이제 좀 변해져요. 여러분, 이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요리와 과학이 만난 분자 요리 기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냉동실 없이도 질소의 냉기에 의해 액체 아이스크림이 점점 빡빡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스크림 완성됐고요. 이제 액체 아이스크림을 튜브에 넣어갖고 질소에 떨어뜨려서 이제 올챙이알 같은 구슬 아이스크림 만들어 볼 거예요. 올챙이알 같은 구슬 아이스크림이요? 네. 기대된다. 이번 미션의 하이라이트, 액체 질소에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려 순식간에 급냉을 시켜보겠습니다. 무슨 올챙이알 같아요, 진짜로. 그렇죠. 부드러움은 유지하면서도 그 어떤 아이스크림보다 단단하고 쉽게 녹지 않는 소프트 아이스 왕. 엄청난 냉기를 품은 질소 안에서 액체 아이스크림은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호호호호, 이건 아이들이 좋아하는 바로 그 구슬 아이스크림이잖아요. 느낌씨, 혼자 먹으니까 맛있어요. 찬 거 너무 많이 먹으면 배 아플걸. 유레카! 콩, 달걀, 닭가슴살, 우유, 황태포 각각 100g을 기준으로 단백질의 함량을 따져봤습니다. 시민들이 1위로 꼽은 닭가슴살 100g에 함유된 단백질의 양은 22.97g. 7표를 차지한 2인자 달걀의 단백질 함량은 12.44g. 한 표 차이로 3위로 밀려난 콩의 단백질 함량은 36.21g. 어머나, 진짜 왕은 콩인가봐. 혹시 우유도? 아하, 3.08g으로 현재까지는 꼴찌네요. 하지만 시민들에게 달랑 한 표밖에 얻지 못한 황태포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황태포의 단백질 함량은 7.9. 7.9가 아니고 79g? 시민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닭가슴살에 무려 3배가 넘는 단백질이 이 황태포에 들어있다는 거죠. 레알 단백질 킹왕짱 황태포! 오, 소름! 그럼 이대로 먹기만 하면 단백질 섭취는 문제 없겠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품 속에 있는 단백질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소화와 흡수 과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화시킬 때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단백질 분해 효소인데요. 그 단백질의 함량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얼마만큼 소화가 잘 되는지에 대한 소화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100% 다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냥 먹으면 끝이 아니었네요. 체내로 들어온 단백질의 소화 흡수를 도와준다는 단백질 분해 효소. 이번엔 그것을 알아볼 차례군요. 짜잔! 물, 식초, 우유, 배즙, 콜라. 이 중 단백질 분해 효소의 왕이 있습니다. 자, 무름씨, 이번 왕은 누구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닭가슴살의 무게를 40g으로 맞춰 5개의 컵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물, 식초, 우유, 배즙, 콜라를 각각 담아 약 1시간을 기다려봤는데요. 힘줄, 인대 등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단단한 근섬유 조직을 흐물흐물하게 연하게 만들어주는 음료를 찾는 것이 이 실험의 핵심인데요. 그렇다면 이 음료들 중 진짜 단백질 분해 효소의 왕은 누구일까요? 식품 중에 일부 채소류나 과일류들은 단백질 분해 효소를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배가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 배즙에 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소고기와 같은 육류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배즙이 가장 분해가 잘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배즙에 들어있는 프로테아제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키위, 파인애플 같은 과일에도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죠. 유레카! 지폐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면을 원료로 용지가 만들어지고 인쇄의 첫 단계인 평판 인쇄 공정에서는 평판 인쇄기를 사용해서 지폐의 바탕에 들어갈 밑그림을 인쇄한다. 지폐의 앞뒷면에 동시에 기본적인 바탕 그림이 인쇄되는데 태극 문양과 미세 문자 등 유심히 들여다봐야 보이는 보안 요소도 바로 이때 들어간다. 그 다음 스크린 인쇄기를 이용해 은행권의 뒷면 우측의 하단부에 숫자를 인쇄한다. 각도에 따라 달리 보이는 액면 숫자가 인쇄되는 과정인데 색변한 잉크를 사용해 5만 원권은 보라색과 녹색, 만 원권과 5천 원권은 녹색과 파랑색으로 숫자가 표현된다. 그 다음 띠 형태의 홀로그램을 부착하는데 지폐 앞면 왼쪽 끝부분에 위치한 홀로그램 띠는 은색의 얇은 원형 방막을 붙인 것으로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무늬가 번갈아 나타난다. 각 무늬 사이에는 액면 숫자가 써 있으며 이 띠를 복사하면 검게 변하는 게 특징이다. 은행권 인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요판 인쇄를 합니다. 요판 인쇄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이렇게 만졌을 때 오돌도돌한 촉감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 볼록 인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볼록 인쇄를 앞면과 뒷면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인쇄 공정 중 가장 중요한 요판 인쇄가 시작된다. 이때 사용되는 요판 인쇄 기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화폐 본부에서만 볼 수 있다. 기계에 있는 오목한 인쇄판에 잉크를 넣어 강한 압력으로 용지 위에 이미지를 인쇄하는데 잉크 두께에 따라 진하기를 조절할 수 있어 수준 높은 인쇄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앞면과 뒷면에 각각 볼록 인쇄를 하고 나면 은행권을 검사하는 특수한 전용 설비를 이용해서 검사하고 전체 개수를 한 다음에 번호를 인쇄하는 활판 인쇄가 시작된다. 활판 인쇄를 통해 낱장마다 각기 다른 고유 번호가 부여된다. 활판 인쇄가 끝나고 나면 다시 개수를 해서 낱장으로 단절한다. 인쇄가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검사를 거쳐 쓸 수 있는 지폐로 판별되면 1000장씩 묶인다. 이 묶음이 10개 들이로 다시 묶음이 된 상태로 한국은행에 들어간다. 이렇게 한 장의 지폐를 만들기 위해서는 8번의 인쇄 공정 작업을 거친다. 시간으로는 대략 한 달가량 걸리는 셈이다. 지폐 제작 공정이 여러 단계를 거치는 이유는 그 과정마다 위조 방지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유레카! 저도
정전기 체질 이런 게 있는 걸까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몸에 수분 함유량이 있잖아요. 네. 수분이 적을수록 정전기가 잘 일어나죠. 일단은 뭐 마른 거에는 정전기가 잘 일어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느껴지는 거고. 전 좀 마른 체형이죠. 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네. 노인이 어린이보다 정전기가 더 잘 일어나요. 아, 그래요? 네. 저 아직 어린데. 몸의 수분 함량이 작아져서 그래요. 네. 나이가 들면서 그냥 뭐 체질적으로 수분 함량이 작은 사람도 있고요. 네. 그리고 땀이 많은 사람은 아무래도 이렇게 습기가 많으니까 덜 나겠죠. 좀 약간 건성이거든요. 예, 피부가 건조한 사람들이 정전기가 더 나고요. 네. 그리고 뭐 몸에 수분을 많이 배출하는 이런 작용을 하는 물질들이 있죠. 뭐 술이나 커피나 이런 것들. 네. 소위 이뇨 작용을 하는 것들. 네. 이런 걸 너무 많이 마시면 그 사람도 정전기가 잘 일어나죠. 줄여야겠네요. 네. 그다음에 합성 섬유 자주 입는 분들. 왜 뭐 나일론, 아크릴, 뭐 폴리에스테르 이런 소재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수분을 굉장히 작게 갖고 있기 때문에 정전기가 잘 일어나고요. 정전기 전압은 보통 수천에서 수만 볼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 가정용 전기 전압 얼마인지 아시죠? 220볼트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220볼트인데 그거에 비하면 얼마나 높은지 아실 수 있습니다. 유레카! 그럼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 경보음이 울리면 불이야 하고 화재의 위험을 주위에 알리며 즉각적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이때 연기가 보이면 보이는 연기의 반대 방향으로 자세를 낮춰 옷으로 호흡기를 막고 낮은 자세로 출구를 찾아가는데요. 대부분 양방향과 측면에 비상구가 있으니 우왕좌왕하지 말고 한 방향을 택해 대피해야 합니다. 또 이동 중 벽이나 문에 뜨거운 열기가 느껴진다면 그쪽은 불이 번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출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진화가 어려우시면 바로 탈출구를 찾아서 대피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피하실 때는 자세는 낮게 허리를 숙여서 낮은 자세로 가시고 그다음에 젖은 수건이 있다면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서 연기를 흡입하시지 않게 하시고 어둡고 그 연기가 찬 상황에는 벽이 하나의 그 등대처럼 길을 안내해 준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벽을 짚으시면서 가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출입문을 닫고 대피하면 그 피해를 확연히 줄일 수 있는데요. 다세대 두 집에 불이 난 상황. 불길이 거세지는 101호와 달리 102호는 점차 사그라집니다. 실제 온도도 양쪽 집이 500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실내로 들어가자 완전히 타버린 101호와 달리 102호는 피해가 훨씬 적습니다. 그 이유는 출입문. 화재 연기는 수직 방향으로 1초에 3에서 5m까지 퍼지는데요. 열어놓은 출입문으로 순식간에 불길과 연기가 퍼져 다른 층까지 피해를 키운 거죠. 이처럼 불이 나서 다급한 순간엔 상황을 인지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레카! 자, ICT 기술이 발달하면서 장례 문화도 바뀌고 있잖아요. 예전에 장례를 주관하는 로봇이 등장했다는 기사를 전해드린 적도 있는데 그 일본의 소프트뱅크 가정용 로봇 페퍼가 이제 승려가 됐다 이런 기사였는데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뿐만 아니고 이 장례식에 따르는 뭐 조문이나 납골당도 ICT하고 많이 만나 있고요. 드라이브스루 혹시 아세요? 드라이브스루요? 이게 뭐 햄버거 같은 거. 네, 얼마 전에 거기서 주문하고 차에서 받는 그런 서비스잖아요. 이게 장례랑 그렇죠. 무슨 관련이 있어요? 드라이브스루 조문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게 뭐죠? 이건 나가노의 한 장례식장에서 이제 드라이브 스루 장례식장을 개장을 했어요. 한마디로 조문객들이 차에 탄 채로 부의금 내고 유족과 인사하고 지나가는 그런 서비스인데 약간 너무 좀 성의나 진정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내막을 알면 그런 게 아닌 게요. 고령화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거동이 불편해서 이제 빈소를 찾기 힘든 뭐 노인층이나 아니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라도 조문을 하자. 그런 의미로 만든 서비스라 어떻게 보면 좀 반대의 그 관점이라고. 참 의미가 있는 일이었네요. 네. 그리고 일본에는 첨단 기술로 만든 이 하이테크 납골당도 있는데요. 이거는 도쿄 한가운데 있고 이미 이제 7,000여 개의 유골함이 보관이 돼 있는데 유족들이 찾아와서 회원 카드를 터치를 하면 영상으로 가족 사진이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자동으로 이제 레일을 타고 고인의 유골함이 앞에 도착을. 바로 앞으로 도착하는. 정말 첨단이네요.